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조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에 겪은 형님과의 일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속고만 살았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옛말을 아시나요? 정말 이 말처럼 형님은 제가 달달한 사탕일 때는 자기 입안에 품고만 살더니 단물이 빠지고 나서는 바로 퇴하고 내뱉어 버리더군요. 그런 형님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청자님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형님은 처음에 저에겐 굉장히 주책맞은 아줌마로 각인되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형님은 남편과의 연애 초반부터 제게 갖가지 오지랖을 부렸거든요. 하루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형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남편과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냥 풀썩 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예약해서 시켜놓았던 음식을 마치 본인이 시킨 것처럼 쩝쩝거리며 쓸어 먹다시피 해치웠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도 딱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은 눈치도 없이 먹으면서 말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오늘 데이트한다는 소식에 내가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 이런 레스토랑은 아직 젊은 사람들에겐 비싸지 않나? 그래도 이런 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내 안에 잠자던 연애 세포가 막 깨어나는 것 같네. 나도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이런 데 오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 이런 기회 쉽지 않으니까 자주 좀 불러줘요. 어라, 세상에나. 벌써 다 먹은 거야? 아이고, 아직 남은 것도 많은데. 아줌마가 되면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본다니까. 내가 다 먹게 이리 줘요.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금세 숟가락을 놓았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그날은 빠르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러든지 말든지 형님은 다 먹고 가겠다면서 계산만 하고 나가라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때는 제가 아직 남편의 가족에게 인사를 가기도 전이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웃어서 넘겼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 남편과의 데이트 날 남편은 갑자기 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아주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저번에 형수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점수 많이 땄더라. 집에서 형수가 자기 자랑 어찌나 하던지 귀에 딱지가 앉을 뻔했어. 우리 가족도 모두 당신 잘 잡았다면서 나한테 잘했다고 그랬다니까. 그때 참길 잘했지.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가족한테 점수 딸 수 있었잖아. 남편은 말을 하면서도 형님이 저를 자랑했던 때가 떠오르는지 웃음까지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내심 좋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평소에는 정말 친해지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이 형님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시댁에 가서 제 이야기를 좋게 해주었더니 고마워서 다음에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다시 대접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형님의 칭찬 덕분인지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을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 "자만 아가씨 왔어요. 잘인 건 없지만 맛있게 들어요." 하면서 엄청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 시댁 식구를 만나는 날이라 무척 긴장했었는데 형님이 집에 얼마나 이야기를 잘해줬던지 결혼 전부터도 시댁 식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날을 잡아서 형님과 함께 맛있는 디저트 뷔페도 방문하곤 했죠. 그런 우리 둘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굉장히 흐뭇해 하셨고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형님의 행동을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마음먹게 된 날이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결혼 전부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런 관계를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결혼을 하면 정말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시댁 식구의 눈치도 챙기랴, 표현이 적은 시어머니의 속내도 생각해야 하고, 여기는 이제 제 집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니까요. 초반에는 정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서 형님에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형님도 많이 챙겨줬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형님이 슬쩍 제 옆으로 와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어머님 행동 있지? 아이, 그거 가끔씩 기분이 언짢으실 때 자주 하시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은 꼭 기억해두도록 해.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님이 불편하다는 말을 돌려서 자기한테 전달한 거니까. 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이런 배려 하나하나가 정말로 감사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 초반에는 정말 시부모님이 내 어떤 행동으로 눈을 찌푸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평생을 아무로 살아왔고 가풍 역시도 각 집이 다 다르다 보니 집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한 것이 시댁에서는 미움받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보다 더 형님을 의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는 남편도 무척 바빴는데 저랑 결혼을 하자마자 하던 일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거의 반년 만에 광고회사를 새로 차려서 운영을 시작했으니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빴죠.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열심히 내조하면서 함께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남편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결혼하면서 운이 트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딱 그 말이 남편을 두고 하는 말 같았죠. 사업을 시작하니 근처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는 지인 중에서는 자기가 놀리는 건물이 있다며 사무실을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사업이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사업 생각할 시간이 적다고 말이에요. 게다가요, 남편이 회사를 세우기 직전까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있는데 남편을 좋게 봤는지 남편이 회사를 세운다고 나올 때 따라 나왔던 직원들까지 있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을 보고서 왔다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은 정말로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려야지 가족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은 한동안 번창했어요. 약 4년간은 말이죠. 그러다 4년 만에 한 미꾸라지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그 미꾸라지는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은 동종업계의 경쟁 업체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의 기반이 되는 자료들도 함께 가져가서 유출했던 겁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서 그 직원에 대한 신고도 했지만 산업 스파이로 그 사람을 몰아갈 수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전에 계약했던 광고들에 대한 계약금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계약들의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위기가 왔죠. 남편은 힘든 와중에도 회사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직원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다들 남편이 건넨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떠났죠. 한참 덩치를 키우던 회사는 대부분의 직원이 떠나고 측근 몇 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은 직원들이 남편의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때부터 형님은 갑자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위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형님은 제 옆에서 갖은 조언을 해주던 통 크고 정 많던 아줌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악독한 채권자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열심히 모아도 돈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도 없으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빌려야 했죠. 은행에서 대출과 사람들의 투자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아직 남은 빚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아주버님께 받은 돈이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중하게 지금의 상황을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저희도 형님 돈을 제일 먼저 갖고 싶은데 형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지금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요. 얼마 전에 계약금이랑 위약금 물어주고 나니 빚도 더 생겼고요.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돈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한번 마련해 볼 테니 그때까지만 좀 시간을 주세요. 저는 형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형님은 그런 제 모습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이 제게 말을 했죠. 내가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언제 돈을 갚을 줄 알고 기다리겠어? 그럼 내가 돈 말고도 갚을 방법 한번 알려줄까? 일단 너희 집으로 당장 와봐라. 내가 우리 돈 갚을 방법을 직접 알려줄 테니 말이야. 큰 소리를 치는 형님의 말에 무슨 방법인가 잠시 고민했지만 가만히 생각한다고 해서 나올 답은 아니어서 형님이 말한 대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이미 형님은 우리 집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마치 빚쟁이한테 닭달아러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도착한 저를 발견한 형님은 어서 대문을 열라는 듯이 손짓을 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손짓을 따라 얼른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하지만 형님은 상당히 선을 넘는 행동을 하시더군요. 곧장 우리 부부의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의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자기 멋대로 옷장에서 옷을 담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이런 명품은 사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월급쟁이 신세잖아. 사업하는 사람이랑은 벌이가 다르니까 우리는 자기보다 평생 못 살겠구나 싶었지. 그런데 이런 날도 다 오네. 역시 사업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자빠지면 평생 빚더미에 앉아야 한다니까. 내가 동서 노력하는 게 가상해서 딱 여기 있는 동서 옷이랑 백으로 알아서 다 정리할게. 이런 사람 어디 가서 찾기도 힘들다. 고마운 줄 알라고. 아주 뻔뻔하게 제 옷들로 빚을 탕감하겠다고 말하는 형님. 기가 막혀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실상 당장 줄 돈이 없으니 별다른 방도가 없어서 형님이 하는 행동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망한 것을 차라리 억울해하고 화라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거든요. 저한테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이 다시 돌아올 거라면서 희망찬 모습을 했지만 저는 압니다. 항상 뒤에서는 시리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 남편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말도 꺼낼 수 없었죠.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며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고가의 제품이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남편은 다행스럽게도 금세 기운을 차렸어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지만 잘 정리해서 마무리했죠.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력서를 쓰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력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찾은 모양이었어요.
마음을 다잡은 듯한 남편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을 내서 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말을 했어요. 한 가지만 지켜달라며 당부를 했죠. 내가 사업 말아먹고 집에 빚을 만든 못난 놈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빚도 갚고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당신도 알겠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부모님 보는 것도 좀 자중해 보자. 진지하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제게 말한 건지 느껴지더군요. 저도 물론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남편은 오죽할까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러자고 말했죠. 남편은 지금 제게도 너무 미안하지만 오매불망 우리를 걱정하는 양가 부모님들께 면목이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기에 남편이 말하는 당부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짐을 모두 남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일의 당사자이고 남편이 잘못을 해서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긴 일이니 지금의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남편에게는 마음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 몰래 택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는 여자가 하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 전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3, 4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한창 바쁜 시간이어서 전화를 바로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을 한 것인지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너는 우리 식구라는 애가 지금까지 연락 하나 없니?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연락도 못하고 살아? 연락을 안 할 거면 걱정되게 만들지는 말든가. 별건 없고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연락이 없었냐고 묻는 말에는 왠지 모를 원망이 섞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예, 어머니. 어머니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저희가 요즘 일에 너무 치여 살다 보니까 연락하는 게 깜빡했네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 먼저 끊겠습니다. 다음에 남편이랑 시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끊으려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 한숨에 혹시 더 할 말이 있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는지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돈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처음에는 그저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우가 따로 없었네. 돈 앞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더니 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 시부모님에게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렸다고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니 이상했죠.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남편의 말이었어요. 남편은 몰래 시부모님에게 돈을 받은 상황을 저에게 들키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싶었죠. 겨우 이것 때문에 양가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말자고 했던 건가 싶어서 속상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믿음밖에 주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빠르게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필이면 이날따라 남편이 회식이 있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술을 마신 남편이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당신 나 모르게 어머님께 돈이라도 빌렸어? 솔직히 말해봐. 나 화 안 낼 테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을 추궁하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이게 되더군요. 정말이지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되려 억울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아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께 왜 돈을 빌려?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양가 부모님께는 당분간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자고.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말도 없이 돈을 빌렸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왜 아닌 밤중에 생사람을 잡고 있어? 아이,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 남편의 그런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겼던 혼잣말에서 제가 꼭 돈을 이미 받았다는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면 누가 시어머니의 돈을 받았다는 말인지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날은 밤을 뜬 눈으로 지냈어요. 결국 아침이 되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혼자 했던 말의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일단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남편은 신경질을 내면서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의 그 모습은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일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서 회사에는 오늘 하루만 일을 빼겠다고 말하고 빠르게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언짢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어머님이 혼자서 하던 말을 들어서 말이에요. 저희가 무슨 돈을 받아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도 저도 어머님께 받은 돈이 없는데 어제부터 신경이 쓰여서 잠도 못 자고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돈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왜 감추냐는 말이죠. 아무리 자기 자식은 예쁘다지만 이런 거짓말을 덮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당당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 돈으로 사람 알아볼 수 있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돈 앞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 아니다. 돈 빌릴 때부터 영 찝찝했어. 본인이 직접 와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할 문제를 너희 형님 시켜서 빌려갔잖니. 그때 네가 이런 애라는 걸 미처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힘들어하는데 내 짐이라도 되지 말자 싶어서 조용히 있었더니 너희 형님이 네가 돈 문제로 말 꺼내기 힘들어한다는 말을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다. 네 순진한 형님 속이니 좋든? 네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네 형님 친정에도 제대로 인사해라 이 몹쓸년. 갑자기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어머니의 말을 수정해 줘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등장인물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형님이 말한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내가 형님의 친정에 감사를 전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어머니의 말부터 수정하자 싶어서 입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나라는 사람한테 실망했다며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은 이야기도 하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보이니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일단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님의 친정 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면서 건넸던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형님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한 이유는 또 있었어요. 제게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형님이 이상하게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5통이 넘어갈 때쯤부터는 이 사람이 내 전화를 피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바로 걸게 된 거고요. 회사에서 일을 빼겠다고는 말은 했지만 오늘 당장 배달해야 하는 택배들이 있었기에 차에는 택배 상자가 가득했어요. 시모에게 들은 일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 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이자부터 갚기 힘들다는 생각에 흩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몸을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배달할 구역 가까이에 형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빠르게 일을 끝내기 위해 움직였고 다행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남은 택배를 모두 배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형님의 집 근처에서 저는 제 귓전을 때리는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집 밖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막 일을 끝내고 도착한 참이라 택배 일을 할 때 끼는 장갑과 조끼를 입은 채로 차에서 내려서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저를 마침 발견한 모양인지 형님은 제 차림새를 아주 뚫어져라 살펴보더군요. 그러곤 제 옷을 담아가던 그날처럼 신명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니, 너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택배 기사님이 내 쪽으로 걸어오잖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동서더라고. 왜 너도 알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은 거렁뱅이 신세인. 막 나한테 당장 줄 돈 없다면서 자기 명품 옷이랑 가방이랑 주면서 이걸로 어떻게 안 되냐고 했다고 했잖아. 내가 사람이 참 착해서 그렇지. 누가 그런 방식으로 빚을 삭감해 주겠어? 안 그래? 근데 진짜 너무 웃겨서 예전에는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하면서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더니 이제는 택배 기사 조끼 입고 내 앞에 온 거 있지? 그러니 내가 웃음이 안 나오고 배기겠어?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해놓고는 5분을 기다려도 형님은 그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나지만 일단은 참으며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마치 저를 처음 본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까 전화로 그렇게 저를 설명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어머나, 우리 동네 택배기사님이 동서였어? 나는 몰랐지 뭐야? 왜? 사업이 제대로 망했나 봐? 동서, 급 좀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빌려줬을 텐데. 참, 내가 요새 돈이 없다. 동서도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벤츠 한 대를 뽑았거든. 근데 벤츠가 워낙 차체가 넓잖아. 여기는 동서 아파트처럼 주차 공간이 따로 없어서 말이야. 동서가 택배 배달한다고 내 차를 긁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다녀. 재수없게 이런 차들 건들면 이제 올라올 구멍도 없잖아. 돈 있어? 제 모습이 아주 웃기다는 듯이 실실 웃으면서 깔보는 형님의 말투에 저는 제대로 열이 받아 그대로 역정을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행동은 한 어르신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멈추게 되었죠. 그러더니 어르신은 제 조끼에 꽂혀있던 뾰족한 것을 빌려가겠다며 들고 가더니 그대로 형님이 말한 얼마 전에 샀다는 벤츠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벤츠의 외관을 시원하게 긁기 시작했죠. 끼익 하는 칠판을 긁는 비슷한 소리가 차에서 났고 그 날카로운 소리에 형님은 절규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미쳤어? 이 늙은이가 노망이라도 났나?
왜 이래?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사고 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 차에 무슨 짓이냐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어르신의 정체가 형님의 친정 어머니라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형님의 말대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동네 어르신인 줄 알았거든요. 형님의 친정 어머니는 형님이 소리를 치든지 말든지 다시 손에 뾰족한 걸 들고 차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한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를 뺑 돌면서 전부 다 자국을 내놓았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다는 듯이 형님에게 다가가 형님의 친정어머님은 형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인 듯이 그만하라고 자신의 뺨을 치는 손을 잡기 급급했어요. 그러자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이 말이죠. 아이 뭐, 네 동서가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 여기 이 사람은 네 동서라는 사람 아니냐? 아이 그렇게 죽어간다던 동서가 씩씩하게 잘만 살아있네. 네 년이 지금 어릴 때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구나. 결혼하면 나아질까 싶어서 어린 나이에 일찍 보냈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아직도 남을 팔아먹고 살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말이야. 저는 형님의 친정어머니의 말에서 형님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우리 상황을 여기저기 팔아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빌려갔다던 그 돈은 모두 지어낸 얘기였고 저와 남편이 돈으로 말을 잘 못 꺼내는 것 같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간 돈이 엄청났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돈이 태반이었고 우리 부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본인의 엄마한테까지 말이에요. 내가 이번만큼은 네 그 말을 믿었다. 네 동서란 사람의 결혼식에서 봤으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어서 정말 몸이 안 좋다면 내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게 뭐냐? 네 동서라는 사람이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 아,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면상이야? 어디서 약을 팔아, 어디서? 얘 버릇을 못 고쳐서 사람을 속여? 내가 자식이라고 한 번만 더 믿자고 했던 내가 잘못이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라.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일단 자리를 뜨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빌렸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란 사람의 사기꾼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고 다녔는지 우리의 평판은 아주 나락이었습니다. 남편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표정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느껴졌죠. 저도 마찬가지로 화만 계속 났고요. 이 사실을 그냥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얼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일단 형님에 대한 진실의 극히 일부만 밝히고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형님이 혹시라도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시부모님과 형님의 친정어머니,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전화로 전한 내용은 이랬어요. 제 연락 다들 받기 싫으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글쎄, 형님이 제 이름으로 모두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믿어주세요. 저희는 절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버님에게만 신혼집을 구할 때 조금 빌렸을 뿐이에요. 남편이 빚 관련해서 장부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형님이 저희를 팔아서 주변에 돈을 빌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저희도 당했다고요. 저희는 절대 그 돈들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모두 형님의 사기극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억울했으니까요. 제가 한 말에는 거짓말이 한 톨도 없었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형님의 일을 전화로는 전부 설명하기 힘들어 이날은 남편과 직접 시댁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본인의 엄청난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파국을 맞았어요. 아주버님과 시부모님, 본인의 어머니조차 형님에게 등을 돌렸죠. 형님은 이제 와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소리내고 다녔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지랖 넓고 푼숫기가 넘치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딱 거기까지였다면 저도 형님과 정말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건지 저와 남편은 그래도 형님이 한 가족의 틀에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꾼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어요. 형님의 행동이 사기 행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형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벌써 형님을 경찰에 넘기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더군요. 그리고 시댁으로 우리 모두를 모아두고 말했어요. 이런 자식을 이렇게 좋은 집안에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린 것이 철이 없어서 도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일찍부터 결혼을 시켜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다 제 큰 착각이었네요. 사돈에게 명목이 없습니다. 사돈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고 품에 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미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금액적으로도 너무 크고 자식이라고 이제 눈 감아줄 수도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밝힌 형님의 숨겨진 습관. 형님은 예전부터 집 안에 있던 돈을 훔쳐가는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는 그저 부모의 지갑을 건드는 정도였으니 그냥 웃으면서 훈계하고 넘겼다고 해요. 그래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사람이 될 줄 알았답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 착잡한 마음이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이젠 인연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사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헤어지게. 나도 이제는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자기가 진 행동에 대한 벌은 충분히 받아야지. 그러니 자네도 아내라고 봐줄 생각 마라. 덮어줄 생각도 말고. 아주버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지켜만 보았죠. 여기 있는 모두가 착잡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작 형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다니더군요. 사실 형님의 진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 형님에게 가기 전에 어르신과의 전화를 이미 끝낸 상태였어요. 그때는 제대로 된 상황을 듣지는 못했지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 형님이 어떤 일을 저지른 건지 모르고 본인의 입에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떠오르는 대로 형님의 친정 어머니에게 질문을 퍼부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형님의 동서되는 사람인데 혹시 형님의 어머니 맞으신지요? 아, 그때 결혼식장에서 봤던 예, 맞습니다. 무슨 일로 내게 연락을 하셨는지? 사실은 형님에 관해서 방금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희 남편과 돈 문제로 따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도대체 얼마를 빌린 겁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인사를 전하라면서 방금 경고를 들어서요.
그런데 저는 절대 주변에서 돈을 빌린 기억이 없거든요. 남편도 제게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일단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꼬인 이야기를 전화로 풀다 보니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지금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일단 저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전화 통화를 종료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곳이 바로 형님의 집 앞이었던 거고요. 저는 형님이 경찰서로 가는 날 형님이라는 말로 저를 속인 교활한 여자를 내 인생에서 시원하게 퇴 뱉어버릴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도움을 줄 때는 입속에 사탕처럼 굴던 형님의 모습과 망한 후에 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던 형님의 태도를 겪었으니까요. 형님은 그렇게 경찰서에 출두하는 날까지도 시댁 식구에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형님이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 하나는 그런 형님의 편을 들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아무도 형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없었죠. 형님이 조사를 받으면서 연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았고 저와 남편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오해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진 빚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았죠.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일이 없이 큰 상처로 자리를 잡았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의 잘못이니 우리가 그 값을 치른 것이라며 모두를 달래주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말했죠. 이번에 있던 일은 어쩔 수가 없다. 큰애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래도 그 사기꾼이 진 빚이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정도 돈으로 사람 하나 걸렀으니 우리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 큰 교훈을 이 정도 돈으로 해결했으니 아까워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부의 일로 일어난 사건을 쉽게 묻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부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표가 정해지면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힘차게 살아가고자 서로를 다독이면서 살고 있네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옛날에 많았던 사기가 떠올랐어요. 바로 갯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와 정을 이용해서 아무렇지 않게 남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형님과의 사건에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창한 봄날에 좋은 소식으로 사연을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찜찜한 일을 전하게 되어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일을 들으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